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7월 2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드디어 그동안 가지고만 있고 쓰지 않던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안보 정책을 대전환해서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예. 오늘 그 신문들 어떻게 제목을 뽑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아베 마음대로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무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역시 아베의 자위대가 언제 어디든 출병할 수 있는 길을 텄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일본이 전쟁 국가로 부활했다면서 아베의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일본이 1945년 패전 이후 69년 만에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며 초점을 여기에 맞췄는데, 나날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미국, 일단 일본의 이런 평화헌법 재해석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지요.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 역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냈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사설과 조선일보 사설 두 신문은 그야말로 양극단의 논조를 그동안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예. 두 신문의 사설을 믹스해도 전혀 논조에 일관됨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섞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대 일본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헌법 구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일본은 지난 20세기 아시아와 세계를 대형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전범국이었다. 그랬던 일본이 패전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는 것이 일본의 현행 헌법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보해 온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아베 정권은 역대 일본 정부가 단단히 걸어뒀던 이 전쟁으로 가는 문에 빗장을 풀어버렸다. 그 방식도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는 개헌이 여의치 않으니까 헌법 해석의 변경이라는 그런 편법을 동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다수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예. 이번엔 한겨레입니다.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으로 외부의 공격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며 이를 지킬 적당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무력 행사의 세 가지 요건을 내세웠으나 이 역시 거칠에 불과하다. 그 요건의 해석에 얼마든지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이 원하는 어디서나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까지 용인할 태세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고 안보 환경이다. 동아시아 정세는 갈수록 예측 불허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중국 대각축이 상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일본은 군사수단까지 손에 쥐었고
북한은 언제든 핵 미사일 도발에 기다려야 할 것이다. 중국, 일본 사이의 충돌이 일상화되고 군비 경쟁도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이런 대형 안보 변수에 제대로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에도 한국이 왜 그토록 아베의 일본에 대해서 우려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주변 강국의 움직임만을 쫓아다니는 즉흥적 외교를 뛰어넘는 전략과 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결입니다.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본과 행사할 수 있는 일본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더구나 일본은 과거에 우리를 포함해 아시아 주변국에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력이 있는 나라다. 어떤 경우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견인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과연 이 정부가 그런 고민을 현명하게 풀어내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외교적 역량이 과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이 정답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면 해결됩니까? 예. 집단적 자위권 행사인데 해석은 독단적 자의적으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독단적 자위권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첫날 기관보고를 지켜본 다음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예. 이완용이 아닙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가족대책위가 가족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완영 의원은 기관 보고에서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어? 경비는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유가족을 불청객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째 국회회의장 여전히 희생자 가족들이 12명이나 찾아왔는데요. 예. 국정조사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모습은 여전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평가입니다. 예. 이 이완영 의원 국정조사 중에 졸았던 그 의원 아닙니까? 네, 졸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유족들에게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그 경상북도 고령, 성주 이쪽에 지역구더라고요. 7구까지. 예. 수도권이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예. 자, 한편 애초에 그 진도군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등의 기관 보고가 새누리당 반대로 국회로 장소가 바뀌었죠. 여기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당의 속내가 읽힌다는 평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관 보고를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은 남은 실종자 11명의 구조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면서 진도에서 하자는 것이 바로 실종자 가족분들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심재철 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소속이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국정조사가 열리는 것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끝까지 반대했고요. 결국 국회에서 열게 됐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사부 장관은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기관 보고에 참석했는데요. 현장에 있어야 할 장관을 그렇게 서울로 불러들인 겁니다. 사고 이후 이주영 장관이 처음 서울 올라왔다고 하는군요.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려고 해도 정부가 자료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거 진척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국조특위 여당 간사조차도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서류들이 잘 제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총리실이 문제입니다. 야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청와대의 사고 인지 시점, 언제 처음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는지 인지한 시점이 안 되고, 또 첫 보고 내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초기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에 대한 자료 요구 국회가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접적인 책임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국무총리 모두 책임지지 않은 형국이 됐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그 자리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됐고요. 네. 그래서 유족들을 더욱더 분통 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과반위원이 KBS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해서 중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 강연의 취지를 왜곡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예. 조중동 말고는 다른 보수신문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이 논리를 편 자문위원들이 누군가 따져봤는데요. 이 보도교양특위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회의에 야당 추천 1명이 불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6대2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 쪽 위원 가운데 1명이 KBS 보도 문제없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5대2. 5대2. 이렇게 나온 거죠. 5대2. 어쨌든 과반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BS 문창극 보도는 이거는 왜곡 보도다라고 이렇게 자문기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강제력은 없습니다.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길은 터놓았죠. KBS 어떻게든 손보겠다는 조중동과 청와대의 그런 의중 여기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표적 심의를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이런 KBS에 대한 징계 시도는 문창극 전 후보자 사퇴의 책임을 KBS 쪽으로 돌리고 동시에 KBS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누굽니까? 뉴라이트 출신 학자 박효종 씨 아니겠습니까? 임명 때부터 정치 편향 심의 우려가 컸는데 말이죠. 예. 방심위를 심의할 수는 없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누가 누구를 심의합니까? 또 이런 기구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방심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3이거든요. 예. 여당 6, 야당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방송사의 허가, 제어가 그리고 승인 취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여기는 또 3대2 이렇게 돼 있습니다. KBS 사장 추천 7대4, MBC 사장 추천 6대3. 이러니 이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란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국민TV, 국민라디오가요. 기존 방송의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권력에 의해 장악당한 심의 허가기구. 이들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공정보도 안 하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희는 그래서 법 외 방송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보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국민TV가 있어야 사실은 권력에 장악당하지 않는 방송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민주적 의사결정 또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간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아울러 매월 조합비 가입을 통해서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예. 예. 김명수 장관 후보자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제자 논문 표절, 신문 칼럼 대필,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일선 교수 사회에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사다라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8면에서 소개했습니다. 교수 10명에게 물어봤는데 8명이 김명수 후보자는 교수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사로 국가교육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한 교수는 교육 수장이 될 사람이 제자 논문을 표절했는데 스스로 다른 교수들에게 표절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이제 대학 교육 전반을 총 관리 감독하지 않겠습니까? 예. 표절해도 되겠군요. 이제 앞으로 김명수 장관이 만약에 장관으로 발탁되면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교수는 운전 같은 사적인 일이나 심부름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건 윤리적으로도 자제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칼럼 대필까지 이건 도를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수차례 시켰다면 제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제자에게 수업도 대신하게 했다는데 도덕성 측면에서 명백하게 자격미달이다. 부득이하게 강의를 못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대리 강의를 시키든가 했어야 했다. 그것이 학생들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수 사회의 구조 문제와 함께 논문의 질이 아니라 논문의 수, 논문의 양만 따지는 교육부의 교수 성과 평가 기준도 결국 김명수 파문을 초래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눈길을 끄네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에 1단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간과한 모양입니다. 우리 조상훈 국장께서 지금 보여주셨는데 김명수 장관 후보자 한국교원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외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책임자로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도 연구비를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회의 명목으로 수당을 탔지만 실제로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같은 이런 각종 의혹들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명수 후보자의 도덕성 또다시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조교에게 일을 시키고 1920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연구 책임자로서 본인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조교에게 떠맡기고는 그래놓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해놓고 1920만 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을 시키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 돈을 받으면 최소한 나눠주든지 이게 뭐야 지가 다 먹고 나 이거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김명수 후보자 지금 여권에서도 뭐 옹호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이런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총리에 이어서 부총리도 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잠시 후에 들으실 뉴스의 재구성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과거에 토론회에 참석한 그런 육성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장점이 크지 않았던 토론회였는데 막 객석에서 야유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보니까 뭔 말이요. 그게 뭐 내용도 없고 뭐 어떤 이른바 그 핵심도 없고 말이죠. 원고를 제자들이 안 써준 모양이죠. 글쎄 말이에요. 뭔가 자신이 이 현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말이죠. 영산강의 복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 복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4대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산강입니다. 광주 시내를 지나서 전라남도로 해서 흐르는 영산강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의 흐르는 기능이 상실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유속이 느려지고 그래서 강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몰랐나요? 어제 보도를 보니까 낙동강, 영산강은 지금 초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도달을 했거든요. 녹색 성장만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에서 녹조 성장이. 이명박 씨 그 길로는 자전거 안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실은 지난 광주 시장, 전남 지사 이 두 분은 4대강 사업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막 극찬을 했고요. 그냥 명비어천가를 불러댔어요. 강훈태 시장 그리고 박준영 지사 두 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산강을 살리는 사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당시 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영산강이 썩어 들어갔었습니다. 아주 악취가 진동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그 나랏돈이 들어가서 뭔가
한번 갈아엎는다면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더 나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전남 담양에서 발원해서 광주를 거쳐서 전남 서남 쪽으로 흐르는 영산강, 여기에 승촌보와 죽산보가 조성되면서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하는데 예. 새 광주시장, 새 전남도지사가 4대강 바로잡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상당히 관심입니다. 보해체 같은 강 복원을 위한 핵심 작업, 이건 사실은 정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어찌 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4대강 바로잡기를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역시 주목이 됩니다. 지난 30일에 국가정보원이 정치 선거 개입에 쓴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들을 적은 문서에 대해서 작성자를 알 수 없다라면서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 이메일에 첨부된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습니다. 예. 이 문서에는 이 팀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직원 이름, 또 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어디서 어떻게 트위터 활동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거 제가 했어요 라고 그 직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 증거로 잡아서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계정 가운데 70%는 증거로서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 것인가? 법조계에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문서라 해도 비진술 증거로 볼지 진술 증거로 볼지 이 판단이 갈리기도 한다는 건데 2012년 왕재산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 피고인 컴퓨터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지령문이 압수됐는데요. 법원은 이 지령문을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혐의에 대해서 비진술 증거로서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 진술 증거로 이렇게 봤습니다. 국가기밀 탐지 수집에 대해서는 그런 문서가 컴퓨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를 인정했지만 반국가단체 결성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문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 논문을 쓴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국정원 사건의 경우 시큐리티 문서에 작성자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술 증거다. 따라서 이걸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만든 고객 명단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성매매한 남성들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시 그 남성들이 인정해야 그게 성매매를 인정한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은.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성매매 여성들이 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을 적어서 이렇게 메모리 카드에 입력해 둔 것, 이것은 증거로 인정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어디서 어떻게 트위터 활동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직원 이름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증거로 볼 수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이 같은 논리를 개발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야말로 묵사발로 만든 국정원의 계략, 이번에도 성공하는 것인지 관심입니다. 한겨레 오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국정원 검찰 수뇌부의 성공한 수사 방해 그간의 과정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예.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이 구속되자 항의를 했죠. 조영군 서울중앙지검장 국정원 직원 석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팀장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잘랐어요. 윤석열 팀장을. 그래서 어떻게든 의지를 관철했단 말이죠. 게다가 국정원은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 검찰 나가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라. 이러면서 수사방해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러했고 또한 검찰 수뇌부가 이러했습니다. 그 배후에 청와대는 어땠습니까?
사실상 최동욱 검찰총장을 내쫓으면서 결국 국정원의 선거 개입 수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수사는요, 이 정권 아래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이 끝난 이후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그 시점에 가서 재평가돼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예. 다음 대선까지 한 130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할 수 없죠. 박정희 정권 때 그 숨은 그런 불의, 이런 것들이 십수년 지나서, 수십 년 지나서 이렇게 들춰지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재심을 청구해서 예.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받기도 하고요. 예. 이 정권 아래에서 사법 정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조동원 씨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2012년 18대 대선 선거 홍보를 총괄 기획하면서 승리를 일궈낸 주인공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실은 조동원 씨 덕이겠습니까? 이 국정원 선거 개입의 덕도 크지요. 예.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새바위 출범을 기획한 것은 물론이고 새바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죠.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 때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긴 유세를 벌이도록 기획한 사람도 바로 조동원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식의 CF 문구를 만들어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이거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혁신 움직임 이거 쇼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한국일보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예. 쇼도 반복하면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쇼긴 쇼다는 걸 인정한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쇼임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그 위에 있는 기사가 이벤트성 혁신 논란 휩싸인 새바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새바위 활동에 대해서 고개를 가로젓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이 새바위가 국회의원의 도덕성 검증을 맨 앞에 내세우자 여권 핵심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친박 지도부가 최근에 인사파동에 대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라면서 청문제도 손질을 강조한 것과 맥락이 다 있기 때문이죠. 한 초선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국민 대통합 등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비판받고 있는데, 이런 잘못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이 엉뚱한 혁신이 구성 따위로 이렇게 돌파를 하려는 태도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혁신기구가 출범하려면 최소한의 당내 의견 수렴이나 논의가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조동원 씨가 당대표하면 되겠네요. 뭐 어차피 새누리당이야 공약 따로 그리고 실천 따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메이킹만 잘하면 국민들이 속아준다라고 믿고 있는 새누리당. 조동원 씨가 당대표돼야 마땅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있는 김무성, 서청원 다 그만두고 조동원을 당대표로 세워야 한다.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김명수 내정자는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뿐입니다. 김명수. 그는 과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대로 실력과 인품을 갖춘 학자였을까? TV조선은 그렇다고 평가했는데, 김 회장은 학생들에게 권위의식 없이 소탈한 성품으로 인기가 높다고 전해집니다. 혹자는 김명수 씨가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발탁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 다소 염려가 됐던지 이런 말을 하는데, 저를 이제 아주 극단적인 보수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진보 교육감이 숫자로 밀어붙일까 노심초사.
교육감님들이 많이 됐다고 해서 숫자로 해서 밀어붙이고 하는 게 교육은 아니다.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또 쉐어하고 이러면서 공동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게 교육을 그 시스템을 그 맡고 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중언부언하는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그의 과거 토론회 또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2009년에 있었던 토론회. 국립대가 부설한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운영 주체인 국립대가 아니라 그 지역 교육감이 교원들의 인사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큰 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객석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오고 이렇게 권한이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귀속이 된다고 해서 제 판단에는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변화될 것은 없다. 단지 권한만 이것이 바뀔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원칙적으로 나중에 지금 심판한 말씀을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여하튼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큰일이 날 거냐? 또 웃을까봐 겁나네요. 근데 저는 그런 판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편 2011년 한국경제TV 인터뷰. 주 5일 수업제로 인해서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학교가 그 아이들을 토일에 맡고 있다고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식의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고 학교에서 안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건 좀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꾸 하던 기존의 방식대로만 학교에다 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본질은 제대로 짚지 않고 그저 하나마나한 말만 늘어놓는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문 칼럼을 제자에게 대필시키고 대리 수업은 물론 운전까지 제자에게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야당이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았을 때 적극 방어하던 당초 분위기와 사뭇 달라진 겁니다. 김 후보자의 제자가 언론을 통해 신문 칼럼과 특강 원고까지 제자들이 대필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등 의혹이 보물처럼 터져나오자 여당 기류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교수 승진심사 논문 4편에서 모두 연구 부정 행위가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학자 일생 내내 표절과 제자 등치기로 일관하셨다는 말씀? 그게 본인의 학자로서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이야기? 한편 2009년에 했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이 교수라고 하는 그 위치는 저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을 그대로 얘기할 뿐이고 이거는 뭐 수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